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마지막 챕터를 좀 함께 하려고 해요.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신을 하셔야 된다 부추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글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정보가 조금 새로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조금 다른 그런 정 교수님만의 생각이 있으셔서 그걸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첫 번째 펭귄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붙어 있네요. 우리의 본질적으로 리더보다는 타고난 추종자이죠. 생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의사결정을 하자면 어느 집단에서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누군지를 빠르게 찾은 후에 그의 말을 따르는 가장 앞줄에 선 재빠른 추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 나의 의사결정보다 더 나은 것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이내 다른 리더를 찾아 옮겨가는 전략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리더보다는 재빠른 추종자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추종자 집단에 속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니? 라고 했을 때 고래, 해변, 갈매기, 상어, 서핑 이런 것들이 떠오른다고 대답해야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다 하면 스컹크가 생각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다들 쟤는 또라이구나 라며 그를 멀리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과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쟤는 곁에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예측은 어렵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정도라면 우리는 그들을 또라이가 아니라 4차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나 는 질문에 저는 SES가 생각납니다. 같은 수준, 그런 정도면 4차원에 들어가는 거고요. 스컹크 하면 또라이로 구분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슷한 단어 지도를 가지고 인식 또는 서로 공유할 때 관계 맺기에 유리합니다.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동양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끼리 쉽게 가까워지는 것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즉 비슷한 단어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이 쉽게 나오진 않겠죠. 상식적으로 금방 떠오른 관련 단어들을 뇌 안에 뭉치로 저장해 놓았으므로 우리는 각별히 애쓰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뇌의 영역끼리 잘 연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가 본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유인 거죠. 창의적인 발상이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뇌는 생존에 유리하도록 빠른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롭겠죠. 그래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가장 위태로운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생존에 가장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퍼스트 펭귄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독한 겨울을 남극 빙하의 한가운데서 보내고 봄이 되자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빙하의 끝으로 온 펭귄들은 바닷속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바닷속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거린다고 해요. 왜냐, 바닷속에는 펭귄을 잡아먹으려는 물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때 처음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펭귄을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도전적인 그들은 물개가 없는 영역에서 마음껏 물고기를 잡아먹는 호사를 누릴 수도 있고요. 물개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그만큼 얻게 되는 보상도 큰 그런 리더죠. 그러면 뒤를 이어 재빠른 추종자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들은 좀 더 안전하고 보상은 좀 더 작죠. 적은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왜 과감한 퍼스트 펭귄이 잘 안 나올까요? 너무도 당연합니다.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조직은 항상 우리에게 모험을 즐기고 과감하게 시도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라고 종용하지만 퍼스트 펭귄이야말로 무리에서 가장 위태로운 존재입니다. 그가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을 때 물속에 물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잡아먹히겠죠. 바닷물은 이내 핏빛으로 바뀔 겁니다. 이를 본 나머지 펭귄들은 다른 자리를 찾아서 옮겨가게 되죠.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스트 펭귄이 아니라 재빠른 추종자가 되려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겠죠. 해외 성공 사례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패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성장하려 하질 않죠. 해외에서 성공한 안전한 입증된 전략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퍼스트 펭귄 같은 스타트업이 잘 나오는 걸까요? 그들은 왜 글로벌 무대를 바탕으로 그토록 위험한 세계 최초의 시도에 과감한 걸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 그래서 제일 먼저 실패하는 경험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스타트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해본 경험이 대기업에 취업한 경험 못지않게 좋은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게다가 나이 제한도 없죠. 실리콘밸리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기까지 평균 4회에 가까이 실패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통계를 잘 알고들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격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3번은 실패해 봐야지. 한 번 실패했다고 낙담하고 그래. 자,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제도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여러 번 실패해야 결국 성공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개인의 일상에서는 그런 관용이 뭐 스스로도 또 타인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관련해서 보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뭐 장족의 발전이죠. 그런데 뭐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또 조금의 더 시간이 흐르고 계속적으로 그런 실리콘밸리에 실패에 굴하지 않는 실패를 초기의 실패를 장려하는 그런 문화들도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봐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나이 제한이 있어서 젊을 때 방황하거나 다른 일 좀 하다 보면 도전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기 일쑤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메릿이 있는 게 젊은 세대들로 어린 세대들로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중장년 이상의 창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외의 창업, 뭐 기술 창업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현재로서는 좀 노답이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좀 관심을 끊고 있던 사이에 조금 좋아졌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였고요. 그런 사회에서 실패는 너무나 치명적이죠. 스타트업의 실패는 개인 파산이나 신용 불량 상태로 이어지고요. 그러니 퍼스트 펭귄이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지 우리나라 젊은이가 혹은 중년이 혹은 장년이 스타트업 정신, 기업가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중장년을 좀 추가시켜 봤습니다. 스타트업은 젊은이의 무대로만 제한되어서는 것도 또 안 될 것 같아요. 굳이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젊은이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젊은이와 같은 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기회의 문은 열어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자,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을 격려해야 하고요. 퍼스트 펭귄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미 있는 실패를 가려내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도 퍼스트 펭귄이 늘어날 겁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 보태자면 돌파구가 될 만한 혁신의 성공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꾸준히 시도하되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급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하지만 성급하게 바로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죠? 남이 가지 않은 곳으로 뛰어내리더라도 그 앞에서는 신중하게
아래를 잘 살펴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위험을 관리하는 태도인 거죠. 자, 조금 주제를 전향해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일을 미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일을 잘 미룬다 라는 거라고 해요. 이상하죠? 창의적인 사람들은 훨씬 부지런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기민하게 실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디어를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사람들이 자기 뜻을 바로 쫓아오지 않으면 신경질적인 그런 리더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일을 미루는,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바로 실천하지 않았기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선두주자가 되어 생각날 때마다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실패 확률 또한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앞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라고 부추기는 것 같더니 선두주자가 실패 확률이 높다,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들어보시죠. 아이디어는 처음 떠올랐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내 아이디어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쉴 새 없이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이디어로 다시 돌아와 또 고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른 모드로 다른 작업을 하다가 또 와서 생각하고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살펴보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디어를 점점 단단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다시 말해 조급하게 닥달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내 아이디어를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창의적 성과물이 나오고 사회적 성취를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동의되시죠? 조직 내에서는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진행하는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본인은 되게 피곤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하지만 그들은 성과를 잘 내고 일도 추진력 있게 진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박이 될 만한 그런 창의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게 연구 결과들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일을 미루는 습관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퍼스트 펭귄이 되려 하지 말고 캐나디안 레밍이 되라고 과감하게 주장합니다. 레밍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레밍은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죠. 예전에는 그들이 개체의 수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 즉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이타적 자살의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살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떠밀려서 죽는 거라는 게 밝혀졌어요. 너무 한쪽으로 많이 몰려가다가 앞에 절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캐나디안 레밍이 살아남는 방법은 먼저 가시죠의 양보 전략입니다. 퍼스트 펭귄의 반대 전략인 거죠. 반전이죠. 누군가 빨리 뛰어내리라고 종용하면 예, 먼저 뛰어내리시죠. 나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대신 생각을 숙성시켜서 아이디어를 숙성시키고 퍼스트 펭귄의 그 하는 방법, 그리고 먼저 간 사람이 처한 그런 곤란, 실패 이런 것들을 후발주자로 미리 해결해 가면서 한 발 늦게 시작하는 듯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간 사람의 시행착오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선택, 안정적인 접근이라는 거죠.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회피적 성향과 그리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려는 보상적 욕구,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이들 두 가지 판단에만 민감하고 이 둘을 바탕으로만 의사결정을 한다면 나는 지금 원숭이 수준의 뇌를 쓰고 있구나, 아주 원시적인 레벨에서 뇌를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저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득보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 노력하고, 일단 위험을 피하고 나면 지금 얻을 수 있는 즉각적인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것이 본능적이죠.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성적인 뇌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늘 원숭이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이 찌고 있지만 초콜릿 먹어도 돼. 밤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오늘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다이어트를 하기에 제일 좋은 때는 바로 내일이야. 라고 스스로 제게 충동적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내 안에 원숭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원숭이, 우리 안에 원숭이를 인스턴트 그래티피케이션 멍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앞서의 그 두 가지 판단이 생존에 필요하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 의사 결정이 주로 이 두 가지 판단에만 머물러 있다면, 원숭이에게만 우리의 그런 판단, 의사 결정을 맡기고 있다면 우리는 원숭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위험할 수 있지만 그 위험을 잘 관리해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추구하는 계획을 수행하거나, 지금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중에 올 큰 보상을 바라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의사결정을 오갈 수 있는 게 인간이 원숭이가 아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원숭이 수준에 머무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 즉각적인 위험과 단기적인 보상이라는 늪에 나의 판단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이득을 따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가 늘 옳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위험을 잘 관리해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되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도록 노력해야만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꾸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준의 커다란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고자 한다면 말이죠. 자, 이제 좀 두 가지 그런 퍼스트 펭귄과 양보하는 레밍 이 두 가지 혁신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접근, 같이 갖춰와야 되는 두 가지 접근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조금 모순적으로 보이는 혁신의 두 가지 면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해보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처럼 낭만적이지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건 생각보다 두렵고 무서운 결정이죠. 남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었던 1800년 무렵에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행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29살의 나이에 스페인 항구에서 용기 있게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나는 배에 올라타죠. 덕분에 그는 신대륙의 적도지역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30권의 여행기를 출간했고요. 1600가지 식물을 채집했으며 그 가운데 600종은 새로운 종의 발견이었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죠. 그는 남아메리카의 지도를 새로 그렸으며 지구의 자기장이 극지방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세기가 약해진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기압과 고도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처음으로 시도했고요. 이처럼 탐험은 위험하지만 그 열매는 풍성합니다. 단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말이죠. 사실 남아메리카로 떠난 많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아메리카로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탐험에 역사에 남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기록이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실패했겠죠. 역사는 탐험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의 성취에 찬사를 보내지만 바다에서 난파한 수많은 실패자들을 동정하진 않습니다. 훔볼트는 성공한 퍼스트 펭귄이었던 거죠. 자, 만약에 200여 년 전 훔볼트의 시대로 돌아가 남아메리카로 떠나는 배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그 배에 올라탔을까요? 결정의 순간 내가 답해야 할 질문은 내게 있어 인생은 탐험인가 마라톤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삶의 코스를 완주하는 게 목표인 마라토너라면 페이스 조절만 잘하면 안전한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 주는 아슬아슬한 즐거움과 열매의 풍성함을 만끽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탐험가의 기질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 삶의 철학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질주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오늘 신경과학자들이 최근에 얻은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혁신의 본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매우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해요. 장애적인 사람들이 위험을 쉽게 감수하는 사람이 아니며 심지어 일을 미루는 사람이라니 이상하게 들리셨을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일견 혁신은 실행력에서 나온다는 제 주장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저는 지난 강연들에서 사회적 성취를 이룬 혁신적인 리더는 확신이 70%만 들어도 실행에 옮기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모순되는 두 주장인 거죠. 같은 사람이 이런 모순되는 두 주장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은 함께 실천해야 할 주장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순되는 두 주장 사이에서 매우 섬세하게 실천에 옮겨야 혁신에 도달할 수 있어요. 혁신을 이루기 위해 실행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섣불리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맞습니다. 충분히 사고하고 두루두루 잘 살펴서 가능한 하면 실패를 유발하지 않는 그런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거죠.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하지만 쉽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주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위험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한 검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그 신중한 검토, 검증을 하는 과정에 이미 작은 실행들, 테스트 실행들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이 다 도출되고 파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셸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것 맞고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또 레밍처럼 너무 먼저 하겠다는 생각에 압도되어서 도취되어서 정말 신중하게 챙기고 돌아보아야 할 것을 놓치는 그런 사단은 없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준비하는 기간에 스몰 워킹, 스몰 익스큐션, 작은 실행들을, 파일럿들을 어떤 실험적으로 무언가를 머릿속으로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드에서 아니면 어떤 시제품 혹은 부분적인 그런 제품, 한정된 그런 기능 단위로 쪼개서 무언가에 대한 실행, 작은 실행, 테스트 실행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유효하다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보고 싶어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위험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 일견 상반되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혁신은 성공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한 방법론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위험을 잘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일견 상반된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에게 혁신은 찾아올 겁니다.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과감하되 무모하지 않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되 실패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시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앞서 언급드린 그런 인생의 여러 스타일 중에 인생을 마라톤으로 보다는 탐험이라고 여기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성취에 성공한 사람,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한 사람들은 그 탐험에 성공한 사람은 사력 있게 준비한 그런 탐험가들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탐험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라면서 정태승 교수님은 끝을 맺고 있으세요. 정 교수님이 매우 인기가 많죠. 오랜 기간 사랑받는,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닮고 싶은 그런 시대의 지성으로 자리를 하고 계신 이유가 이렇게 조곤조곤 너무 막 부담스러워서 난 정말 혁신 못할 것 같아. 도전, 탐험, 난 어려워.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주 조곤조곤하게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읽다 보면 정 교수님이 바로 그 탐험가로서의 인생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펼쳐 보이시는 레밍과 퍼스트 뱅킹과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잘 선택해서 펼쳐 보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생 자체가. 그렇게 이분은 우리에게 혁신이라는 것이 돈키호테나 체게바라가 얘기하는 그들로서 상징되는 너무 그렇게 급진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그런 현재와 같은 좀 이런 많이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의 운명에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혁신적일 수 있는가, 혁명적일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이 너무 무료하다면 이 탐험의 경이로움 속으로 조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 해봐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내 인생에 너무 모험이 없다라고 다그치실 필요도 저는 굳이 뭐 그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인생이 언젠가는 우리를 그런 탐험으로 내몬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백수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이분 역시 제가 무척이나 애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박사님이신데요. 고미숙 박사님이요. 고전평론가. 그분은 그런 탐험을 백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백수로 살게 되는 기간들이 온다. 여러 번 온다. 반드시 온다. 죽기 전에 필이 온다. 누구든 온다. 저는 그 백수라는 용어 대신에 탐험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필히 도래한다. 더군다나 앞으로의 시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굳이 난 탐험가의 삶을 살지 않겠어, 마라토너로서 살겠어 하더라도 본인이 싫더라도 탐험가의 삶으로 내몰리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고요. 우리가 지금 막 겪어 나오고 있는 코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열린 마음으로 탐험가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쩌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아침입니다. 오늘 도서관이 다시 문을 열어서 이제 대출을 해야 될 시점이 온 책인지라 제가 그냥 대출하기가 아까워서 정태승 교수님의 책 마지막 챕터 한 번 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행복한 그런 하루, 탐험가로서의 나를 그려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좋은 글로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셸이었습니다.